자, 여러분, 금융 파트, 용어도 너무 많고 뭐가 뭔지 헷갈려서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 짱 박사랑 같이 이 금융과 금융제도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머릿속에 그냥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딱 제대로 알고 가시면 시험에서 점수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동반자 짱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경제학 지식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팍팍 넣어드릴 준비 다 됐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해 나갈 내용들입니다. 첫째, 도대체 금융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둘째, 돈이 거래되는 여러 금융시장을 둘러볼 겁니다. 셋째,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죠? 신용카드랑 직불카드는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비교해보고. 넷째,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금융 시스템과 그 변화. 마지막으로 경제 전체와 금융이 어떤 관계인지까지 이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융이란 무엇일까?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바로 자금의 융통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죠. 금융, 이거 한자로 풀면 돈 금자에 통할 융자를 써서 말 그대로 돈을 융통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또 빌려 쓰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실제 돈, 즉 화폐랑 내가 이만큼 빌렸으니 꼭 갚을게요 하는 증표, 즉 증권이 서로 교환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의 본질입니다. 그럼 돈은 어떤 방식으로 오고 갈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에 직접 금융 보이시죠? 이건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랑 빌리는 사람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그걸 직접 사는 거죠. 다이렉트로요. 반면에 오른쪽에 간접 금융은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은행이 그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다른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간접금융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다? 바로 금융기관이라는 중개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런 금융거래가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 바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 가격이 있듯이 이 금융시장에는 돈의 가격, 즉 이자율, 다른 말로 금리가 아주 중요한 가격 역할을 합니다. 금융시장을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바로 만기입니다. 만기가 뭐죠? 언제 갚기로 약속했느냐 하는 기간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기가 1년 미만으로 짧으면 단기 금융시장, 1년 이상으로 길면 장기 금융시장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기 시장에는 콜 시장이나 할인 시장 같은 게 있고요. 장기 시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식 시장, 채권 시장 같은 것들이 속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1년이라는 기준,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단기 금융 시장 중에서도 여기는 좀 특별해요. 바로 콜 시장인데요. 이 시장은 일반인이나 기업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들끼리만 거래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이 오늘 갑자기 현금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B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하루만 돈 좀 빌려줘 하고 아주 짧게 돈을 빌리는 시장이죠. 이때 돈을 빌려주는 걸 콜론, 빌리는 돈을 콜머니라고 하고요.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바로 콜금리라고 부릅니다. 이거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단어죠.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용어들, 이건 시험의 단골 손님들이니까 그냥 별표 5개 치고 집중해주세요. 먼저 기업 어음, CP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이 나중에 꼭 돈 갚을게 하고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생각될 때 그 돈을 흡수하려고 발행하는 특별한 채권이고요.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죠. 이건 우리가 아는 정기예금이랑 비슷한데 만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RP. 이건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꼭 다시 사갈게 라는 조건을 붙여서 파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인데요. 여기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것들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일 돈처럼 쓰고 있는 이 신용카드. 과연 경제학적으로도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이 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는 화폐가 아닙니다. X. 반면에 직불카드는 화폐가 맞습니다. O. 아니, 왜 그럴까요? 자, 신용카드의 본질은요, 대출, 즉 빚입니다. 우리가 카드를 긁는 순간 카드사가 우리 대신 가게에 돈을 내주고 우리는 나중에 그 돈을 카드사에 갚아야 하죠? 이건 그냥 지불을 잠시 미루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직불카드는 어때요?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 내 예금 잔고를 기반으로 쓰는 거죠. 이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겨둔 돈, 즉 언젠가 돌려줘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화폐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차이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무를 하나하나 벗다면 이제 숲을 한번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금융 활동들을 아우르는 전체 시스템, 즉 금융 제도는 어떤 모습이고 또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금융제도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왼쪽의 시장 중심 금융제도는 미국 같은 나라를 떠올리시면 돼요. 주식이나 채권 시장 같은 자본 시장이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죠. 기업들이 주로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은행 중심 금융제도는 우리나라나 독일이 대표적이에요. 은행이 금융의 중추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간접 금융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1980년대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효율성과 이익을 좇아서 말이죠. 그 핵심적인 변화들이 바로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쟁을 더 시키려고 규제를 푸는 금융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또 은행 대출 대신 증권 발행을 늘리는 금융의 증권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방카슈렁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것. 이것도 그 변화 중 하나고요. 국경 없이 돈이 움직이는 금융 국제화도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달리다 보니까 2008년에 큰 사고가 터졌죠?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너무 풀어줬나 보다. 다시 좀 규제를 해야겠다 하는 재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금융이라는 게 실제 우리 경제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특히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금융 부문은 어떻게 함께 변해가는지 그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금융심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공장이나 건물 같은 실물 자산보다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숫자로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금융연관 비율, 영어 약자로는 FIR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 경제의 금융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공식에 주목해 주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FIR은 금융자산 총액을 명목 국민총소득, 즉 명목 GNI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박사님, 아까 실물자산 대비 비율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모든 건물, 토지, 기계 같은 실물자산을 정확하게 돈으로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대용품으로 한 해 동안 그 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인 명목 GNI를 분모에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이 공식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해두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주요 국가들의 금융연관 비율을 비교한 건데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1970년대에는 이 비율이 2.6 정도에 불과했는데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약 9까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부문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금융 선진국인 미국은 약 10,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약 12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금융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내용 어떠셨나요? 네, 제가 알아요. 경제학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생소한 용어도 너무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복잡하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만큼 한번 딱 정복하고 나면 그 성취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을 여러분 혼자 걷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젖장 박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건 다시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이미 많은 수험생분들이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 공부하고 있고요. 또 능력 있고 아주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힘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